지금 유일한 시장, 아파트 시장만이 아직도 심리가 꺼지지 않았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의 이제 여기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켜야 되는 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면 경매의 어떤 수치들, 경매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20% 가까이 늘어났다. 근데 작년에 경매 물량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다른 부동산 시장과 같이 아파트 시장도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궁금한 점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박은정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실패하지 않는 포인트들 같이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좀 같이 찾아보니까 재개발, 뭐 재건축, 그리고 경매, 공매, 뭐 PF까지 여러 영역에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저희가 얘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정평가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른 재화와 달리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과 네.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 이렇게 좀 다르게 어떤 레인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가격이 맞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가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어떤 사업성을 검토하고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부동산의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결정을 해야 그거에 맞추어서 얼마를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그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털어놓으시는 뭐 고민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평가 단계까지 오는 경우에는 네. 이미 이제 매수를 하겠다 또는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지금 이 가격에 사도 괜찮은지, 또는 이 가격에 누군가에게 넘겨줘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멈추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뭐 자녀한테 이제 상속을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떤 타이밍상 이제 넘겨주는 작업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매수보다는 뭐 매도나 뭐 증여 이런 쪽으로 좀 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아까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뉴스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점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627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오지 않은 방식의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일정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에 대한 규모를 제한을 했다면, 근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액으로 얼마 이상은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조치,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강력한 조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6억까지밖에 못 빌리는 상황, 즉 외부의 타인의 자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값의 조정도 사실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의 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집값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이런 대출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리나 정책, 수요 공급 이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집값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급적인 측면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수요를 누르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시장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세요. 재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상 이 수요와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예요. 계속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면 수요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 또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신축의 공급도 있겠지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기축의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심리가 크면 당연히 공급 물량으로 내놓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기축의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으로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이지만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는 심리다. 그럼 이 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느냐. 또 실질적으로 내가 심리가 꺼지지 않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려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금에 있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 전체적인 금액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은 자기가 이미 모아놓은 자산 플러스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짓는 건데 이 부분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 부분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수요를 참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수요는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공급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의 공급 같은 경우는 PF 사업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데 PF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비용을 먼저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멈추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결돼서 이게 망하든 흥하든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기가 늘어지고 조금 이제 앞당겨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만 있지 공급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기축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계속 홀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공급으로 안 넘어오겠죠. 그렇지만 이 집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보유를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려서 들어왔든 신용대출을 통해서 들어왔든 또는 전세금을 끼고 들어왔든 이런 식으로 타인 자본을 가지고 지금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시장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틴다 하지만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공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이 두 가지 요인이 만나면 결국 심리도 꺾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거래가 뭐 6.27 대책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뭐 그게 뭐 6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지 그게 그렇게 거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결국에는 초양극화로 갈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뭐 압구정이나 뭐 반포라든지 이런 곳들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인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심리가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감정평가사님은 향후 1년 앞으로의 1년 시장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오르기는 어렵고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상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공급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관망세는 이어졌지만 가격도 별로 안 떨어졌고 뭐 거래량도 크게 빠진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핫한 시장이 바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대부분의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도 많이 멈추고 공급이 된 물량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이제 별로 이견들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마지막 수요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동향을 보면 조금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627 대책이 포함된 6월의 거래량이 9,500건이었어요, 서울이. 근데 7월에 4,000건대로 떨어졌고 지금 8월에 2,000건이 아직 안 되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를 살펴보시면 2월, 3월에 14억 가까이 갔어요.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슈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즉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팔렸던 시장이다. 그러면서 평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던 시장인데 6월 대책 때 가장 정점을 찍었죠. 그때 13억 4천 정도의 평균 거래가를 보였는데 지금 8월에 8억대로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가격이 초양극화를 얘기하면서 고가의 주택이 굉장히 잘 팔리고 그 고가의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 가격을 실제로 사줬던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출도 우리가 6억으로 규제를 했는데 6억 같은 경우는 연소득 기준에서 1억 정도 이상 벌어야 6억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 이전까지의 시장은 집값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뭐 마용성 같은 경우 이제 실거주 의미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갭 투자가 절반 이상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냐면 10억의 전세를 놓고 뭐 10억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값 대비해서 10억을 빌려주니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고가의 아파트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자산이 없으면 6억까지만 빌려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고 그런 고액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하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서울의 보통 이제 상위 20% 정도에 해당하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35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하위 이렇게 계산해 보면 5억 정도 나와요. 6배 이상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벌어져도 이미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하는 가격은 그동안에 대출에 제한이 없이 대출을 당겨서 참여할 수 있었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고, 지금은 이제 그게 제한된 상태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 격차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극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사실은 이제 되게 한시적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결국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좀 다른 때와 좀 다른 대출 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들어왔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이 시장을 뭐 좀만 시장이 가라앉을 것 같으면 경착륙의 어떤 폐해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부양하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래 지금 한계 상황인데도 그냥 이연시키면서 그냥 조금 더 빌려주고 상황을 넘기자 하면서 넘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은 늘리기가 어려운 지경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의 증가 부분도 지금 절반 수준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이번 대책에서. 그만큼 이제 부채의 크기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선이 그어졌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금융의 혜택을 특정인들만 누릴 수가 없으니 누구든 어떤 가격의 집을 사든 간에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6억까지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걸 갖고 나눠서 빌려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떤 시장을 계속 이연시킬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끝났다. 결국 그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규제책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쪽 중심으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봐서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요즘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매장이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부동산의 앞으로의 그런 하락 같은 거를 좀 점쳐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즉 아파트에 대한 시장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이외의 시장은 이미 다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동안 부동산 화랑기에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들 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시장이니까 뭐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아파텔 즉 오피스텔이지만 좀 큰 평형의 이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또 아파텔도 넘어서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물건이지만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지식산업센터 우리나라에 많은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또 상가 같은 거 이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시장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 지금 아까 가로수길 얘기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상권의 공실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실제로 시장의 어떤 오프라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가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상가들이 공급이 됐고 분양가 대비해서 기대하는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장사를 하기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공실을 유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어지면 그걸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요. 비어 있어도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이자 비용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지금 어떤 정리의 수순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유일한 시장, 아파트 시장만이 아직도 심리가 꺼지지 않았다. 아파트 시장이 다른 부동산 시장과 다른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제 여기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켜야 되는 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경매의 어떤 수치들 경매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20% 가까이 늘어났다. 근데 작년에 경매 물량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버틴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버틸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지면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다른 부동산 시장과 같이 아파트 시장도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다른 부동산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같이 또 좋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공급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